XSFM입니다. I, D, W, K. 그 알실의 유승균 PD입니다. 8년 만에 민주정권이 다시 닻을 올렸습니다. 정치가 움직일 수 있는 매우 많은 분야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데 언론은 정치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이미 언론이 아니죠. 언론과 새 정권의 관계 그리고 개혁의 해법을 시사 아저씨에게 물어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8일차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양산형 시사논평 시사아저씨 문답. 저 옆에는 건조 에디터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저희 대선하고 첫 방송이네요. 그렇습니다. 정권 바뀌고 첫 방송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사아저씨 문답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정권의 방송을. 영등포의 잉베이 맘스틴 시사아저씨가 나와 있습니다. 잉베이 맘스틴이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많이 했대요, 젊었을 때. 네. 하루에 막 8시간, 막 10시간, 20시간 치고 그랬대요. 네. 네. 어느 날 밤에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정말 심심하고 일 없을 때는 잠오라고 중국 고전 같은 거 읽고 그렇습니다. 한비자를 읽고 있었어요. 예. 많이 고전이네요. 예. 너무 잘해주면 왕이 죽고, 너무 못되게 굴면 왕이 죽는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네, 마키아벨리즘이죠, 일종의. 그런 거 보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를 켰더니, 생방이 떠가지고 눌러보니까 어떤 기타리스트가 계속 기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불은 켜고 치셨죠? 네. 야, 네. 훈련 열정이 대단하구나.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김민하 공화국은 왜 고장이 잦은가? 네. 여기가 저는 공수부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는 공수부대야, 내가 보니까. 아까 저희가 공수부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가 여기 왔는데 오늘도 촬영만 하고 이걸 송출 안 한다. 그래서 왜 맨날 오면은 연습만 하냐 그랬더니 공수부대다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히 왜곡. 나는 공수부대 교관이다. 왜곡. 네. 그래서 연습이 완벽한 그러한 이제 작전을 수행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공수부대 교관으로서 항상 연습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한 제 워딩은 제가 첫 공수를 하기 전에 2주 동안 땅에서 앞꿈치 무릎 먼저 닿는 연습만 했다는 얘기를 했을 뿐인데 저렇게 왜곡한 거고요. 그 얘기 아닙니까? 여기는 공수부대다. 여기는 나만의 공수부대다. 네. 나는 여기를 공수부대를 운영하는 기분으로 하고 있다. 물론 네, 저와 김민하는 패턴이 영 다르다는 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저는 김민하는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김민하가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카메라가 꺼집니까? 무엇게 카메라를 꺼먹는 생방이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원인을 이제 파악한 결과 네. 그건 이제 맥에 아이폰을 물려서 하는 건데 아이맥에 아이폰을 물리는 거예요? 맥미니에 맥미니에 아이폰을 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걔가 이제 그 아이폰이 많다 보니까 얘가 이제 아이폰을 자꾸 헷갈려 해가지고 이 아이폰에 하라는 거야, 저 아이폰에 하라는 거야. 짜증난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군요. 네. 그래서 다른 아이폰들의 그 기능을 연결성 카메라 기능을 다 꺼버렸고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가끔 꺼지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하드웨어 이슈. 아이폰이 너무 이제 좀 가끔씩 돌발적으로 아이폰 자체가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열 너무 많이 받고 그 생방에 동원할 카메라로 아이폰은 적당하지 않아요. 네. 발열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뭐 갤럭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업계인 이야기. 그래서 네. 사실 이 집에 있는 공수부대 구비되어 있는 카메라가 제일 좋은데 저는 저 카메라는 없고 네. 다른 카메라들이 있긴 한데 그 카메라들은 각각의 이유로 또 그렇게 베스트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그래요. 잘 분방하네요. 네. 네, 아머리라는 게 네. 뒤져보면 쓸만한 병기는 없어요. 네, 그래서 각각의 이유가 다 있어서 되는 대로 하는데 네. 결국엔 지금 구성이 그나마 이제 제일 뭐 쓸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맥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게 있어요. 그 호환성이 너무 떨어질까봐. 뭐 남들 많이 쓰는 로지텍 웹캠 같은 건 돼요? 다 되죠. 맥 드라이버가 있으면 돼요? 제 생각엔 안 해봤지만 됩니다. 갖다 줄게 내가. 아니 왜요?
시청자로서 답답하니까. 아니 왜 답답해요? 그걸 내가 공화국에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그걸 보러 오는 게 아닐까요? 누군가는 꺼진 화면을 보러 오는 게 아닐까요? 그죠? 자, 한 줌도 안 되는 김민아 공화국의 시민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아니 카메라 꺼지는 거 좋아하니까 구독자가 안 늘어나지. 아니 제가 그 시련을 네? 당당히 이제 극복하고 카메라를 딱 켜는 그 드라마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네? 저건 배트맨에겐 언제나 수단이 있다. 고난의 행군 서사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네, 이럴 땐 햇볕 정책이 답입니다. 언제나 이겨낸다. 제가 김민아한테 웹캠을 입에 넣어주고 말겠습니다. 기계들의 이런 반란을 나는 진압한다. 네. 조공을 바치시는 공화국에. 네, 오늘 주제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한심한 예의부터 나눠봤습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노동친화적 인재양성소 퍼펙트25 전화영어, 꼼꼼한 사람들이 쓰는 요즘 치약, 클리셰는 이제 그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AI야, 흔하게 보이는 기부 광고 특징 알려줘. 기부 광고의 특징은 첫째, 동정심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슬픈 표정, 둘째, 빈곤, 질병 등 열악한 환경 연출, 셋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두운 배경 등입니다. 기부 광고 속 아이들의 슬프고 힘든 모습, 문제는 없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우는 아이의 사진이 없어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퍼펙트25 전화영어 광고를 하겠습니다. AI는 따라올 수 없는 휴먼과의 따뜻한 영어 수업 퍼펙트25입니다. 아까 띠리링 소리가 나는 광고 음악을 들으셨는데 네. 실제로 띠리링 소리가 나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오기 때문에. 네, 이제는 팀즈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팀즈에 따로 결제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스카이프를 쓰다가 지금 팀즈로 넘어왔거든요. 그 전부터 하다가. 그렇습니다. 옛날 스카이프 쓰던 분들 팀즈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훨씬 편해졌습니다. 네. 최대 5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나만의 수업 스케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3가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5개인 이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주 5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다르게 세팅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카카오톡을 통한 복습 알림 시스템 굉장히 좋고요. 이거 저는 오늘의 격언 이런 것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와, 좋다. 오늘의 격언이랑 발음 연습. 그 막 되게 막 피터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되게 비슷한 거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네. 네네. 그 예시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것까지 보내주시고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제가 영어 하면서 못했던 발음도 체크해 주시고요. 좋아요. 네. 그리고 액세스몰에 이번에 퍼펙트25 링크 페이지가 드디어 마련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좀 찾기 불편하셨을 수 있는데 사실 저도 그래서 찾는데 좀 걸렸거든요. 카탈로그를 게재해놨고 액세스몰에서 뭘 결제하실 수는 없고요. 네. 네, 보고 마음에 드시면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좀 더 편해졌습니다. 좋아요. 일목요연한 정리를 읽다가 링크를 누르면 바로 수강 신청을 하러 가실 수 있고 레벨 테스트, 전화 상담 안내로 순서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몰에서 보시고요. 10인 이상 단체 계약일 경우에는 약 10% 할인된 금액으로 수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회사의 인사 관계자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십시오. 네, 관공서, 회사 등 단체 계약에 문의가 있다면은 전화로 주시면 편하다고 해요. 네. 1899-2538입니다. 현재 강릉시청이나 타투 유니온과 같은 단체와 협업 중이고요. 신뢰도가 느껴지죠. 타투이스트 분들이 또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타투 유니온은 지회장님이 작년인가 제가 뵀을 때 귀띔을 해줬었어요. 네. 지회장 본인도 글로벌 고객이 많은 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원래 노동조합 한다고 날뛰기 전에. 네. 예.
그 유명한 타투이스트 도이의 유명한 해외 고객들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브래드 피트, 네, 스티븐 그쵸. 연, 네. 그 영어밖에 못하는 분들이 그죠. 계시잖아요. 그런 네. 분들과 냅다 영어로 이제 상담을 해주셔야 된다. 네, 한국 타투이스트들이 워낙에 글로벌 고객이 많은 분들이 늘어나고 계시기 때문에 영어를 배워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노조 차원에서 그럼요. 단체 계약을 해놔가지고 퍼펙트 25 전화 영어를 하고 계십니다. 네, 타투이스트들이. 그리고 퍼펙트 25가 그런 수요에 맞춰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많은 지자체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네, 기업 고객들만 많은 게 아니라 관공서도 있고 노조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네. 외국인들이 주식이 지금 사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도 여러분더러 지금 영어를 배우라고 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챗GPT로는 안 됩니다. 네,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퍼펙트 25 전화 영어 퍼펙트25.com에 들러 주십시오. 문답의 컨셉에 맞게 끼어드는 건 제가 나중에 끼어들 거고 앞에는 질문만 합시다. 제가 이번 주에 시사야 씨를 만나면 가장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이번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 혹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겠는가?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라는 게 뭐예요? 오, 봐요. 거봐, 내가 말 짧게 네,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추석이란 무엇인가식 질문 아니에요? 네. 늘 저런 식이에요. 네. 저게 이준석하고는 또 다른 짜증이 있어요. 질문 돌려주기. 네. 이상한 미러링. 굴절된 미러링 질문. 어쩌다가 민주당은 이 하나의 역사를 안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은 이 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가지게 되었을까? 21세기 정치로 말하게 되면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역할이 매우 결정적이고 그 당시에 언론과 검찰의 저지른 짓들을 봐왔던 많은 시민들은 그 다음부터 정치적인 지향성이 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라우마가 좀 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괴로운 반응들이 말할 때 좀 새 모니터 쳐다보고 그래. 모니터 새 거네? 예, 게이밍 모니터라 뒤에 RGB가 바로- 반짝반짝해요. 바로 자백하시는군요. 아, 아무튼 다시 시야각이 얘기로. 넓은 IPS요. 네. 네, 좋은 IPS 쓰고 있어.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 그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언론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피해의식 반, 그리고 경험에 의한 논증 반 정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벌써부터 으르렁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정권과 언론이 현재까지는 허니문 기간이라 뭘 해도 그다지 큰 견제 없고 뭘 해도 좋은 얘기 이제 투명하게 잘 보여주고 하는 기간이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정부 때처럼 문재인 정권 때처럼 언론들이 스티프하게 굴면 딱딱하게 굴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혜경 여사와 우연히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MBN 영상기자의 있었죠. 이야기. 네. 예. 비판이 커지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비난까지 섞여 있었습니다만 MBN 노조가 성명을 내고 영상기자협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국회 영상기자단협회였죠. 네. 제가 이거를 가장 가까이 시사하시하고 언론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는 CBS 뉴스쇼에 대한 얘기를 할 때였는데 그때도 제가 그 방송을 꼭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CBS 지부가 노조의 이름으로 성명을 낸 걸 보고 조금 경악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노조가 시민들의 비판을 부당한 압박으로 여기고 성명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 건가? 라는 게 저는 조금 이상한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MBN 노조 성명도 사실상 힘이 어디 있고 어떤 힘이 우리를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는가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민주노총 CBS 노조하고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저 태도라면 이번 정권하고 사이가 꽤 안 좋아지겠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냐? 네. 이건 이제 좌파한테 물어보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이죠. 언론과의 관계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 때도 한번 해봤죠. 가깝게는. 그렇죠. 이 난리를. 근데 그때도 느낀 거는 초반에 늘 굉장히 이제 나중에 가보면 잘 생각도 안 날 문제를 가지고 힘을 뺍니다. 늘. 네. 그리고 본 게임이 왔을 때는 이미 언론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그것만 남아요. 이제 어떤 사안인지는 기억이 안 남고 언론이 악랄했다. 이 기억만 남아요. 악랄했다 또는 시끄러웠다. 그렇죠. 네. 그런 것만 남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못 합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초반에 무슨 이슈로 언론하고 갈등이 있었는지 사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요, 그거. 안 나요. 네, 기억 전혀 안 나고 실제로 문재인 정권을 독재다, 사회주의다, 이 아주 악마 같은 정권이다라고 몰아붙여가지고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불러오게 만든 그 프레임과 그 지지 기반 그리고 그러한 어떤 이 지지층의 동맹 구조를 다 만든 거는 어떤 언론이냐? 그거 뭐 조중동이죠. 그 보수 언론이죠. 더 정확하게는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이 보수 동맹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정권 초반에는 이 지지층하고 지지층이 어디랑 싸우냐? 조선일보랑 싸우냐? 아니에요. 한겨레랑 싸웁니다. 경향신문이랑 싸워요. 네. 그러고 있죠. 네. 뭐야, 지금도 그렇잖아. 네, 최근에 비슷한 결로 가요. 네. 그쵸. 그 문재인 정권 때 초반에 뭐 갖고 싸웠냐면 한겨레 21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네. 한겨레 21이라는 잡지에서 지금도 있죠. 네. 네. 문재인 대통령 그때 경선 치르고 뭐 할 때인데 그때 벌써 문재인 대통령 표지에 사진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가지고 이제 신경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선을 그때 치렀잖아요. 그러면 언론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선에 탈락할 확률이 높은 사람부터 먼저 인터뷰도 하고 뭐 표지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선 끝나면 그 사람은 나올 기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드랍할 확률도 높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씻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언론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이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홀대하는 거죠. 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제 데스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번 네. 뭐 경선이다. 그러면 김동연 인터뷰 한번 크게 실어주고 김경수 인터뷰 한번 크게 실어주고 네. 이재명 인터뷰는 앞으로 죽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분량 배분을 생각하면 데스크 입장에서는 이게 합리적인데 어떤 시민들은 화가 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런 논란은 없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때 경선 치를 때 이미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수군수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 언론인데 한겨레 21 이런 데인데 왜 문재인 대통령에 홀대하냐 이게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런 의심 속에서 표지 사진을 결국 실었는데 결국 실었을 거 아닙니까? 표지 사진을 표지가 한겨레 21 표지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옆얼굴이 나왔습니다. 한겨레 21 새시대의 문 제 1162호 표지. 그 옆얼굴이 네. 나왔어요. 이게 이제 엄청난 결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엄청난 논란이 이제 SNS 이런 데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당시에 뭐 커뮤니티 좀 보니까 뭐 한겨레 문재인 혐오, 한겨레 21 왜 이러냐. 네. 한겨레 21 문재인 컵으로 불러진 진보 언론 혐오 논란 이런 글들이 뜨네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최근에 이 지지자들이 가지는 그러한 이제 비슷한 정서들이 있었던 거죠. 이전에 대통령을 언론의 그런 뭐 논두렁시계 이런 문제 때문에 잃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언론의 어떤 공세로부터 대통령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막 먹고 있는데 맞아요. 눈에 띈 거죠. 그 표지가.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표지가 문제가 있는 표지냐 아니거든요. 그냥 옆얼굴이 나왔을 뿐이에요. 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경각심을 막 갖고 있는데 눈에 띄었으니까 한겨레 21에 대한 성토대회가 막 열립니다. 근데 언론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성토대회가 열렸을 때
그런 오해나 어떤 뭐 그런 공격을 뭐 최선을 다해서 이제 뭐 설득을 하고 잘 뭐 해명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게 안 되는 상황이죠. 이미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났으니까. 네. 그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한겨레 21의 관계자가 페이스북에 씁니다. 덤벼라 문바들아. 이름 말해도 되나요? 이 씨인가요? 아니요, 안 씨입니다. 아, 네네네. 네. 기억납니다. 말 안 해도 됩니다. 네. 네. 나중에 말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이제 확증이 나온 거죠. 야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이나 갖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이렇게 씻는 거 아니냐. 아, 사실 접근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실제로 민주당 정권 헐렁하게 보고 이런 언론인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사건은 저도 이제 말씀을 쭉 듣고 있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 사건은 한겨레 21이 좀 억울할 만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의 중요한 얘기는 레벨업이에요. 레벨업. 정당, 언론, 유권자, 고관여층 이 모든 주체들이 예전보다 레벨업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이번 한 주일 8일 동안. 근데 2017년에는 노무현 다음으로 맞는 민주정권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지금하고 열기가 비슷해요. 지켜야 되겠다. 사수하자. 근데 뭘 어떻게 사수할지는 또 별로 안 해봤어요. 노무현 잃고 나서 첫 번째로 만난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지피는 대로 닥치는 대로 화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고관여층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언론은 쪼렙일 때는 무슨 실수를 하냐. 정치인들이 대중한테 비난과 비판을 섞어 들은 다음에 그중에 뭘 새겨들어야 할지를 걸러내는 능력이 있는데 네. 언론은 그런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언론인들은. 언론에 대한 비판을 받을 때요. 네. 언론인 본인이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 무대 같은 데 나가가지고 평가를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예를 들어 내가 마이너스 1 정도의 잘못한 일을 했다고 했을 때 평가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하는 사람들이 10,000명, 1000명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폭력에 시달린다고 상처받게 됩니다. 이게 쪼렙이죠. 데미지가 높다. 나는 기자들처럼 네. 그 또 비판에 취약한 사람들은 또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 문제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들은 뭐 남을 비판하는 게 직업이고 무슨 뭐 남들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들여야 되고 맨 이제 그런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이죠. 근데 정작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자기가 쓴 기사 비판하잖아요. 어우 막 눈이 막 돌아가요. 언론 탄압이다. 근데 물론 이제 다 그렇진 않습니다. 안 그런 기자도 있어요. 저도 물론. 안 그런 기자 압니다. 네. 매양 제가 뭐 놀려요. 그 기자는 제가 맨날 이게 뭐냐, 뭐 왜 이렇게 하냐. 물론 단련시키신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진 않고 하여튼 마음속 깊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제가 뭐 그런 거 하면은 뭐 네 더 비판해 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 기자는 그런 기자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자는 막 받아들이질 못해요. 막 그리고 뭐 부들부들 떱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적인 이미지는 그런데 대체적인 직군으로서의 이미지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직종의 문화가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올드한 기자들은 그렇게 길러져 왔어요. 네. 왜냐하면 틀리면 위에서 쪼니까 막 난리 나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키워왔으니까 기자를. 옛날 기자들 인격모독 정말 잘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저는. 네. 네. 집어 던지니까 네? 써가면은 집어 던지고 다시 써오라고 그러고 이런 거를 하니까 그냥 자기가 틀렸다고 하면 절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올드한 기자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분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이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대화도 잘 되고 이런 분인데 그런 분에 대해서 근데 이 얘기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난리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를 이제 한참 생각해봤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초년병 시절에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그 윗선에 대해서 윗선에게. 그래서 문제다. 네, 그런 태도가 완전히 인이 바뀐 거죠. 나는 틀리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이제 개개인들의 어떤 그 성향과 뭐 이런 태도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집단으로서의 언론의 문제는 당연히 언론이 틀렸을 수도 있고 언론의 뭐 보도가 이제 뭐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가끔은 이제 억울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언론과 그 언론을 또 이 언론을 공론장의 영역에서 언론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간의 어떤 서로 간의 이제 그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해소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 거잖아요. 언론이 뭐 보도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론의 태도를 다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 오해는 오해니까는 그냥 우리는 감내하고 간다 뭐 이럴 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그 오해는 오해대로 해소하고 수용해야 되는 비판은 수용하고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그 시절의 그 사건은 그 두 개가 다 안 된 걸로 저는 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옆얼굴이 나왔다고 해서 그 난리를 치는 거는 아닌 거고 그리고 그 난리를 친다고 해서 중요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SNS에다가 덤벼라 문바더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분은 이제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이 좀 커리어가 엉켜가지고 결국은 이제 바로는 아니지만 상당 기간이 흐른 뒤에 뭐 이렇게 원래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 분인데 그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결국 각광받던 사람이에요. 네. 뭐 그렇게 된 거에 그 사건이 저는 컸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초반부에만 해도 그래서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의 정서가 진보 언론이 왜 보수 정권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런 뭐 역할도 못하다가 진보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들이 진보 정권이 들어서니까는 바로 지금 또 언론의 역할을 한답시고 바로 이렇게 진보 대통령 흠집내려고 하느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부터 한번 버그를 바로잡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도 바뀌었고 시대도 많이 흘렀으니까 우리는 많은 경험을 얻었으니까. 찍소리도 못하다가는 비논리적입니다. 그렇죠. 첫째로 그 이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 이전이면 이명박근혜 시절인데 제가 이제 일부러 좀 타임테이블을 앞으로 좀 당겨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본 겁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인데 이명박근혜 시절에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이제 들어 누워 있었느냐?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 그 진보 언론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EMB 18노마 트위터 아이디 이 사람 인권 지켜주려고 레거시의 진보 언론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명박 정부의 뭐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저는 지금으로 얘기할게요. 경향신문 멍청한 소리 많이 하고 중립병 꽤 걸려 있어요. 근데 그럼 경향신문이 가만히 있었는데 왜 검찰이 그렇게 탄압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순 없다.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우리가 알았던 무수한 뭐 자원외교라든가 무슨 뭐 다 이명박이네. 박근혜 뭐 국정농단도 사실 TV조선과 조선일보가 먼저 시작한 거지만 결정적인 거는 안 깠거든요. 최순실. 한겨레와 JTBC. 네. 그랬죠. 최순실을 안 깠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한 건 누구냐? 결국은 한겨레나 이런 데가 한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뭐 역량이 이제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을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충분히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놀고 먹고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찍소리 안 하고 뭐 권력에 굴종하고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마음이 살짝 더 편해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사를요. 팀 스포츠처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오래 보신 분들은 어떤 팀은 이상해라고 쉽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 말이 조금 무지에서 나오는 발화라는 걸 이해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선수마다 특성이 다르고 선수마다 패턴이 다르고 데스크가 누가 됐느냐 제너럴 매니저가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팀 컬러가 달라지기도 한다. 어떤 잘하는 기자가 혼자서 멱살 캐리하고 있는 광경을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론사를 주어로 놓고 한꺼번에 평가하는 걸 조금 덜 해보는 건 우리의 분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쪼개서 봐야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언론을 평가할 때 그래서 요 과거 사례를 놓고 현재에 좀 대입을 해본다면 과거에 그래서 이제 과거의 평가 틀이 제가 하는 말씀은 언론에 문제가 없다든가 기자들이 다 잘하고 있다든가 언론이 뭐 최고라든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뭐 매체 비평지 이런 거를 좀 했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언론 비판을 했겠습니까? 지금도 아침마다 신문 검열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아침마다 신문 욕을 하는데 신문 비웃는 걸로 일을 하고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시사회. 네, 물론 그 신문 비웃는 정도가 보는 분들의 그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근데 더 뭐 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실 수 있죠. 어쨌든 과거에 이제 매체 비평지 할 때도 그 이제 신문이나 방송을 갖고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뭐 그때 무슨 MBC 뭐 불만제로 뭐 그거 닭고기에 염지하는 거 가지고 이게 엄청난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막 방송을 해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했더니 막 전화 오고 이랬거든요. 닭고기에 염지하면 안 됩니까? 맛있잖아요. 닭고기에 염지하면. 아, 독자로부터요? 아니죠. MBC로부터요? MBC PD가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반론 하나 하지 않고 왜 비평문을 쓰느냐. 그래가지고 아무튼 한판 붙었는데 닭고기를 갖고 붙이셨어요. 김민아는 생각보다 잊지 않습니다. 소금을 뿌리셨나요? 그거 거의 한 10년 이상 됐는데. 그런 항의 전화는 별로 안 잊혀지잖아. 그렇죠. 나는 그 닭고기에 염지가 죄냐고. 소재상 잊기 힘들긴 해요. 닭고기에 염지를 한 걸 그렇게 죄진 것 마냥 방송을 하면 어떡하냐고요. 아무튼 뭐 그런 걸 했지만은 그때도 느꼈지만은 언론이 이상한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무지와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이상한 관념과 그런 것 때문에 이상한 일을 많이 하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바로잡자고 해야 되지. 오히려 언론을 비판할 때 특정 프레임에 기대가지고 이거 방금 말씀드린 이 오해가 프레임이에요. 진보 언론이 보수 정권 기간에 찍소리 못하고 팽팽 놀다가 진보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제 무슨 뭐 언론의 역할을 한답시고 뭐 이렇게 이제 뭐 나왔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 맞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나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화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네, 그것 자체가 그런 주장 자체가 프레임이고 그리고 오히려 진보 정권에 되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보수 언론입니다. 그 아주 악랄한 그 시도들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때나 그거는 어느 정치나 마찬가지인데 내부 배신자 때려잡기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스릴 넘치고 재밌고 그렇죠. 싸움을 하면 구경꾼들이 빨리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이제 효능감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거든요. 근데 훨씬 더 파괴력이 큰 거는 그 운동장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는 보수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보수 언론이 몸이 충분히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이 지금 제가 맨날 보지만 그냥 슬슬 보고 있거든요. 근데 빌드업을 해가는 게 보여요. 뭘 할지가. 근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언론을 비판하는 이 시민들이 지금 이제 어떤 뭐 카메라로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뭐 이 여사님을 밀쳤다 내지 그다음에 어떤 뭐 왜 이 정권의 초반 인사에 대해서 검증 보도 왜 했냐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비판하다가 이제 요게 이제 하다 보면 힘 빠지거든요. 네. 마지막까지 계속 뭐 끝까지 뭐 언론에 대한 감시 이런 거 가지 않잖아요. 왜냐면 잊혀지니까요. 네. 좀 하다가 힘이 빠졌을 때 네. 보수 언론들이 이제는 그때가 되면은 이제 많이 이제 그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재들이 많이 쌓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쭉 이제 막 뭔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보수 정치랑 같이 연합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프레임 쭉 만들어 갑니다. 그때는 이미 다 힘 빠지고 없어요, 이제. 그 작업은 이번 주부터 시작됐고요. 네. 빌드업을 쭉 해나가는데 뭔가 이 정권도 뭐 끝날 때까지 행복하고 끝날 때까지 뭐 리더십이 뭐 이렇게 완벽하겠어요? 분명히 중간중간에 무슨 사고가 나고 중간중간에 뭔가 어쨌든 이 논란이 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때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때 아주 기가 막힐 건데 그때를 주시하면서 생각하면 이거는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좌파가 반가워할지 말지 모르겠는 비슷한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 뭐죠? 좌파들은 싫어하는 얘기. 도둑처럼 찾아온다. 도둑명이? 네. 도둑처럼 찾아온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 누가 말했지? 함석헌 선생이었나? 8일 동안 찾아온 일인가요? 네. 차별금지법의 몇 가지 정신을 이어받은 거기에 준하는 조항에 대한 입법이 민주당에 의해서 시도됐다가 좌초됐습니다. 네. 그런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죠. 이건 당연히 보수 기독교의 힘이죠. 개신교의 압박 능력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다수 정당들이 어머야 무서워라 하고 뒤로 빠졌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혼자서. 화장실에서 폰을 들고 있다가. 아니 민주노동당은 비욘디 무지개 재단은 그 문제가 그렇게 화가 나고 못 받아들여지겠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영락교회를 가서 화를 내면 안 되나? 그 주적을 직접 타격하면 안 되나? 왜 평생 가야 한 발 물러서게 된 민주당을 때리고 있지? 민주당 찍어줬나 언제?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찍는 거야 누굴 찍든지 나중에 뭐 비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울면서 찍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왜 50km 바깥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5km에서 막고 있는 군대를 때리냐고요. 그건 맞는 전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한국의 진보 정치가 고쳐야 할 매우 못된 버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하는 게 잘 안 될 때는 민주당을 뭐라고 한다. 이건 언론으로 대입해서 보면 저는 시사일씨 얘기가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제 세계관이 이래요. 네. 진보 언론이 해놓은 일이 정말 많고 민주정권이 중반으로 꺾일 때 되면 보수 언론의 아젠다에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쟤네가 다 한통속이야, 니네가 다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지금의 사례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뉴스타파가 지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살짝 핀트 안 맞게 때렸다가 지금 융단 폭격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레벨을 중요시한다고요. 시민들도 레벨업이 좀 됐고 언론도 좀 레벨업이 돼서 시민들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뉴스타파가 검증할 때 한번 밀물처럼 빠져나간 적이 있었어요. 거덜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주범이 뉴스타파라고 뭐라고 하면서. 화난 사람들이 화낼 곳을 찾을 때 가까이 있는 상대를 찾은 사례죠. 그걸 지금도 반복하는 쪼렙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편들어준 진보 언론이 나와. 라고 하면서 죽일 사람들처럼 얘기해요. 그때는 그때의 사정이 있었는데. 한 번에 헛발질이 있었을 뿐인데. 가까운 우리 편이라는 단어 좀 개만쩍습니다만 가까운 우리 편 찾아서 두들겨 패는 거 되게 익숙합니다. 근데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댓글도 많이 찾아보고 이랬더니 뉴스타파에 지금 뭐 후원 끊는다 줄을 서고 18년 19년처럼 절대 그렇진 않거든요. 예. 전선이 달라졌군요. 이제는 관망할 수 있는 시민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김장하 이사장의 말처럼 조용한 소수가 관망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뉴스타파 데스크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취재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다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냥 뭐 잠깐 보고 잊고 말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배신당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이다라며 화가 난 사람들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예전보다 줄었다. 전 좋게 보고 싶다. 라는 얘기. 그리고 비판에 약한 언론인. 비판에 약한 사람. 저 아는 사람 하나 있죠. 외국에 계신데 그 외국은 비판을 하면 구속당해요. 심지어 칭찬만 가능합니다. 그런 곳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진짜 좋은 나라예요. 비판이 안 되는데? 살아보셨어요? 비판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김민하공화국 오시면은 최고의 칭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칭찬을 하면서 최고의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행복감. 네. 여러분 남을 비난만 하지 말고 한번 칭찬을 해보십시오. 요새 그 초등학생, 중학생 때 그 숙제로 인터넷에 좋은 댓글 쓰기 숙제로 하려고 유튜브에 오는 거 아세요? 야. 그런 걸 하려면 김민하공화국에 오면 딱 좋겠네요. 네. 와서 칭찬을 하십시오. 네.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박근혜의 선풀운동을 지금 좌파에서 이어받고 있는 김민하공화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저도 나름 간접세의 형태로 김민하 공화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출연료란 이름으로. 네. 저희 지금 방송 출연 한 7, 8년 만에 최초로 김민하 총통에게 광고를 읽히겠습니다. 오. 와, 네. 8년 만에. 티셔츠 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땡비님의 후기입니다. 아, 이거 읽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잘하고 할 수 있습니다. 딸이랑 커플로 입으려고 주문했습니다. 저는 키 164에 몸무게 58kg의 통통한 체격으로 전혀 통통하지 않습니다. 정상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수학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볼 땐 가소로운 표현입니다. 예, 제가 가소롭습니다. 근데 아무튼 가식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본인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가 본데 통통한 체격으로 다리가 짧지만 L 사이즈 하이웨이스트 청바지에 넣어 입으면 조금은 길어지는 착시가 있다고 믿습니다.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옷 입고 투표도 다녀오고 여행도 다녀왔어요. 고마워요. 점심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옆 테이블 가족에게 따봉을 받았습니다. 뭐 정체가 무엇일까? 드디어 국내 사례도 나오네요. 해외 사례만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동안 우리 디자인의 문제는 뭐죠? 한국에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네, 어토크러쉬의 의미를 아시거나. 그렇습니다. 자동차 아니에요? 지금 바다가 놓고도 그래. 네. 자동차. 자, 그것은 알기 싫다 애청자였을까요? 요파시 애청자였을까요? 알 길은 없지만 여행 시작부터 내적 친밀감이 솟아올랐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여수여행, 낮 기온 30도를 치닫는 바야흐로 여름의 초입. 여름이었다. 생각보다 도톰하지만 챙겨간 면 티셔츠보다 쾌적하고 훨씬 편하고 구김도 안 가고. 그렇습니다. 여행 가방에 막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내가 왜 이거 딸아이 거를 하나 더 샀지? 내 걸 더 샀어야 하는데 하는 약간의 후회가 있었지만 진짜 부모의 마음. 산뜻한 블루 색상의 커플티를 받쳐 입고 푸르른 여수 바다를 내 집처럼 휘저으며 먹고 걷고 낚고 했더니 왜인지 제 맘속에도 행복이 바다처럼 행복이 넘실거립니다.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낚시하는 사진이 있어요. 낚고는 그 낚시인가 봅니다. 네. 야, 매년 티셔츠를 야금야금 한 장, 두 장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퀄리티는 올라가고 만족도도 올라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가만히 있고 싶지만 퀄리티가 대단히 올라간 건 없거든요. 같은 원단인데 만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주머니 사정은 그대로지만 앞으로 제 주머니 사정도 좋아져서 금액 안 보고 아무따 일주일 교복으로 지내는 그날을 기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 다요? 밑에도 읽는 거예요? 밑에도 읽어야 돼요. 만족 후기가 빠르게 쌓여가고 있는 XSFM 가먼츠. 네. 영어로 잘 읽어야 돼. 의류. 네. 2025년 SS 컬렉션 CS용으로 남겨둔 물량을 6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판매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불량품에 하나여 반품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공화국에서는 비판이 불가능합니다. 네. 저희는 불량품 반품만 가능합니다. 비판할 수 있어요. 네. 비난만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비난이든 비판이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비판을 하면 시사 아저씨가 보고서 반말합니다. 일로 와봐. 라고 하더니 뜯어봅니다. 그렇죠. 눈에 띄면 구속당할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광고였습니다. 사실은. 네. 제가 봐주는 때도 있습니다. 아까 진보 언론을 대하는 시민들의 분위기도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 말씀하셨던 사금법 유사 법안에 대한 실패에 대한 분노도 예전보다는 좀 사그라들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오히려. 왜냐하면 네.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줄었기 때문이고 저는 네. 그 줄어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대중정당으로서 직접적인 효용감을 주지 않는다면 네. 저 당은 민주당을 잘 때린다는 이유만으로 내 표를 주는 건 꽤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후에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교회 앞은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거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우리도 찾아는 봐야 된다. 해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진보 정당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많지. 네. 저는 뭐 민주당을 비판하고 말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이 진보 정당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모든 기준이
그거 하나만으로 규정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태도, 네. 민주당과의 거리, 민주당 정권에 대한 무언가의 메시지 이걸로만 지금 진보정당이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처지를 진보정당 스스로 만들어온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계속 평가를 해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가 발딛고 있는 그 어떤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난 사실은 그 문재인 정권 때의 이제 이 진보정당의 정치라는 게 그랬던 거였거든요. 원내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어떠한 정치 스케줄에서 그 안에서의 이제 진보정당은 뭘 하느냐. 이런 것에 의존한 이 영향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진보정당은 두 가지를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슈를 얘기하면 첫째가 이제 노동 문제일 것이고 네. 둘째가 이제 지금 얘기한 그 차별금지법 얘기하셨지만 한쪽에서는 정체성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일종의 소수자 문제 네. 그 두 가지를 갖고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동 문제는 제가 볼 때 저는 이재명 정권이 이 나라의 뭐 개혁 이슈나 개혁 의제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뭐 어떤 큰 획을 긋는 그러한 것을 하기 어려운 국면일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내란 극복, 그다음에 이런 국가 운영에 대한 정상화, 통치를 정상화시키는 거. 이거 하는 것에도 정치적 자원이 상당히 들어간다. 국민의 정부의 입장이었죠. 예, IMF를 물려받은. 그렇죠. 윤석열 정권이 그 짧은 시간에 3년 동안 다 이 개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치 망쳤죠. 이런 정치를 3년 동안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놔서 이 윤석열식 정치를 그거 어쨌든 정상 궤도로 돌려놔야 되죠. 근데 경제 망쳤죠. 경제를 이렇게까지 빨리 망치는 정권도 내가 처음 봅니다, 진짜로. 그건 진짜 기록적입니다. 네. 나 처음 봐요. 경제 망쳤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와 관련돼서 가져야 될 어떤 태도와 관련된 가치에 대한 것들 다 이상하게 만들었죠. 지금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막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나. 내가 오늘 조선일보에 아까 뭐 김민하 공학에서 한 얘기지만 조선일보에 스티브 배넌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스티브 배넌이 맞나? 브레이트바트. 네. 네. 브레이트바트. 네. 걔가 있어요. 스티브 배넌이 조선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네. 해놓고 지들이 극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냐 조선일보는? 마가 대부. 네. 걔가 왜 있냐고 거기. 마가 대부라고 하고 싶어? 아유. 근데 걔가 하는 얘기를 잘 보는데 태극기 대부라고 전광훈 인터뷰는 왜 안 하냐? 걔가 하는 얘기를 잘 보는데 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를 걔가 다 하고 있어요. 뭐 이재명 정부 중국 공산당에 종속되는 그러한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러한 정부이다. 그건 이쪽 편 극우들이 거기다 집어넣은 메시지죠. 근데 역수출. 네. 저는 뒤집어져 있다고 봅니다. 뭐가요? 사실 그 주장 메이드 인 USA인 거지 원래가. 그러니까는 얘네가 그런 이 스티브 배넌 등이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는 트럼프 1기부터잖아요, 사실. 중국 공산당과 네네. 그 어떤 중국의 뭔가를 막기 위해서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의 그러한 어떤 이 미국 엘리트들에 대한 어떤 반감을 이 중국에 대한 협중 전술하고 결부시켜가지고 미국 전역의 어떤 그러한 이 중국에 대한 반대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뭐 추동시키고 이런 걸 한 거잖아요, 얘네가. 당시에 일기 트럼프 정부 당시에 중국에 대한 공산주의 혐오, 이제 돌아온 메카시즘 이런 분위기는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한국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완전히 논리적으로 구체적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한국은 이번 민주정부가 들어온 걸 보니 친중인가 보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사실 이명박 때도 조금 있긴 했는데 이명박 시절부터 조금 있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자생적인 약간 뭐랄까 우리 옛날부터 사실 협중 정서가 없진 않았잖아요. 뭐 무슨 놈이라고 하고 뭐 무슨 뭐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중국이 무슨 뭐 동북공정 이런 걸 하면서 그거에 대한 반감이 당연히 우린 생기고 또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 공산당 정부가 민족주의 캠페인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포섭이 돼가지고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막 나와가지고 다 자기 거라고 하니까 김치도 우리 거야. 그다음에 무슨 드라마를 보고서도 이건 우리 거야라고 이제 그런 시대착오적인 공간착오적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찌질이들을 막 보도해줬어요 또. 그렇죠. 네. 반감이 생겨서 생성된 거기도 한데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치적으로 조직화되는 방식으로 메시지가 쭉 나오기 시작한 거는
박근혜 이후부터 막 만들어진 어떤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국의 극우들이 사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근데 그게 저는 그래서 원래 이 시작은 메이드 인 USA라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이 한국에 이 지금 나와 있는 중국에 대한 반대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얘기들이.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권에 와서 결실을 맺은 거잖아요. 윤석열이 이걸 인준해 주면서 이제는 다 무슨 네이버 댓글을 봐도 다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는 이런 거 만들어놨지. 이런 거를 다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건 너무 벅찬 일이라. 그렇죠. 민주당은 행정적으로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에만 해도 힘을 다 쓸 수밖에 없어서 아젠다를 세팅하고 그걸로 이끌어갈 정당의 필요성도 강조가 될 수 있는데 진보 정당은 그걸 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큰 이제 획을 긋는 개혁하기 어려울 건데 개혁의 과제가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어차피 그래서 그런 걸 예고하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중도 보수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거는 자기들의 세력의 주류화를 예고한 건데 주류 세력으로서의 어떤 통치를 예고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게 할 거라고요, 아마도. 그러면은 진보 정당은 거기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의 이제 전략을 가져야 되는 다만 근데 저는 하나 얘기를 하면 이 이재명 정권이 그나마 노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중도화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겠지만 노동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정권보다 돌출적으로 뭔가 이 나은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개혁이라고 평가하는데 모자람이 없는 변화들이 조용조용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이라는 점에 있어서 왜냐하면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성남시장 할 때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할 때도 그렇고 노동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호적이었어요. 이미 행보로 증명된 바가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우호적인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진보정당이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끄집어내는 방식이라는 거는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걸 끄집어내려면 그냥 메시지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조직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로는 안 된다. 그렇죠. 조직된 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이 못할 게 아마 결국은 못할 것이 이런 방금 말씀드린 조건들 때문에 못할 게 방금 말씀드린 이제 뭐 그 소수자 이슈 그렇죠. 소수자 이슈나 이런 네. 거는 못할 거예요, 거의. 그러면 이거는 또 진보 정당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게 진보 정당으로서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적기죠. 예. 그걸 하기에 굉장히 적기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면은 또 뭐 정체성 정치냐 이래갖고 논쟁이 있는 사안이긴 할 건데 근데 유리한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그 이슈는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선을 치렀는데 권정국 후보가 나와가지고 뭐 득표는 저조했지만 치르고 나니까는 후원금이 뭐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 후원금 다 누가 보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이슈 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자기 기반이 없이는 남의 다른 세력에 대한 어떤 코멘트만으로는 이걸 만들기 어려운 이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네. 뭐 원래 진보정당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꺼내는 바람에 네. 오광수 민정수석이라고 있어요. 민정수석 후보자냐? 네. 민정수석이죠. 그 장관급이 아니니까 뭐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 없을 거예요. 임명됐을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둘째 날에 이제 많은 언론인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꺼내다가 생각보다 빨리 죽었어요. 심지어 저는 조중동의 칼럼 뒤져보고 이래도 아직까지 거칠게 저항하고 있지 않아요. 네. 네, 오광수 민정수석이 뭐냐? 특수통이고 뭐 친구한테 부동산 맡겼다 사기나 당하고 뭐 이런 걸 안 해요. 네, 그냥 좀 쎄한데 뭐 이 정도만의 말만 하죠. 네. 저는 이제 조용한 상당수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표면에 나왔을 때는 가장 말하고 싶어서 안 달리는 사람이 먼저 말하게 돼 있는데 성격이 그런 사람 말고 지금 좀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 패턴에 대해서 하나 추측을 해주셨는데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이브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걸 바라죠. 네. 그래서 걱정을 안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냄새를 이 정도 맡아서?
이번 인선에 대해서 그래서 말이 많은데 저는 요 정도만 생각하고 싶어요. 시사 아저씨는 보통 이제 사람들의 메시지를 분석할 때 요 기준은 잘 안 들이대시던데 저는 유명세를 엘리트들이 움직이는 패턴을 관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유명세. 네. 이게 김민아의 진중권론과 저의 진중권론이 완전히 달라요. 결론은 똑같은데. 큰 일을 시키려고 인사권자가 사람을 불러와서 일을 맡길 때 제일 좋은 사람은 유능하고 안 유명한 사람입니다. 손이 덜 가죠. 어컴플리시먼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루어 놓은 것이 있는데, 뭐요? 그러니까 업적이 있는데, 컴프? 업적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채우고 싶을 사람은 들어가서 잘하던 게 유능한 분야에 잘하는 거니까 계속 그걸 해서 유명세를 얻고자 합니다. 정은경 청장이 딱 그런 사례였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정은경 청장으로 저 장관 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안 유명한 사람들이 요직에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예, 학자와 실무자들 출신에 안 유명한 사람은 일 시켜먹기 좋습니다. 그립이 더 잡혀요. 그 다음에 일 시키기 쉬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능하고 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열심히 하거든요.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무능한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 자리 유지하려고 정치질하죠. 내부 정치질하죠. 나쁜 의미에서의. 네. 그런 걸 좀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때 가서 속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할 동인이 있다. 안 무슨 유명하기 소리냐? 때문에. 네. 인사권자가 안 유명한 사람들 틈에서 사람 끄집어낸다. 그럴 때는 그립을 잡고 싶어하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쓰기 쉬운 사람이 3등이 4분면, 유능함과 유명함의 4분면인데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이 어려운데 그나마 낫습니다. 차라리. 예, 무능하고 유명한 사람은 최악이고 이게 4분면을 놓고 보면 쉽잖아요. 저라도 유명한 사람은 안 뽑겠습니다. 드라이브가 걸기 바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말이 이 정도로 적은 게 아닌가. 적어도 진보 언론이나 상당수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로 예측을 했었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오늘의 세 번째 질문. 1번 질문 뭐였죠? 카메라 왜 고장나? 2번은 언론과의 관계 어떻게 하나? 3번은 보수의 재편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의 변수를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류로서 자리매김하려고 들었다. 즉 보수 블록에서의 주류를 일부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 메시지는 동일하게 민주노동당에게도 전달된 거죠. 아까 김나가 얘기한 대로 진보 블록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줘야 된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한꺼번에 내주죠. 민주당이 주류가 되겠다는 얘기는. 그러면 보수는 작아질 텐데 지금 사람들이 보수라고 오해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게 오늘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5월 말부터 흥미롭게 봤던 게 이준석 의원과 홍준표 시장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하와이 나가기 전에 공항에서 그 바쁜 후보님이 개혁신당 후보님이 나가서 만났죠. 정의를 보였죠. 예, 팔을 붙잡고 씩 웃으면서 막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팀 명태균이 오랜만에 왜 만났지? 만나면 오해받을 텐데. 예. 근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홍 시장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봐도 이준석 좋은 얘기가 꽤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보수 언론들이 홍준표는 제발 그만 먹던 우물에 침을 뱉어라라고 말하는 국민의힘 저주가 있죠. 얘들은 끝장났다. 빙하기가 다가온다. 그러죠. 그 말들을 합산해 보면 이사야가 돼서 포멀리 노은에즈 팀 명태균이 국민의힘이 해산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너 어떻게 영어를 잘해요? 포멀리 노은에즈는 왜 뭐가 어려워 그게? 하버드 나오셨나? 이렇게 영어를 잘해. 미친 것 같아 정말. 최악의 코멘트. 이 시점에 이 시국에서 최악의 코멘트를 하시네요. 아니 저거는 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띄워주는 소리입니다. 다시 이게 떠오르게 만들어가지고 뉴스원 기자가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김민석에 대한 대중 지지도를 확 올려놨잖아요. 하버드 나왔구나. 몰랐는데 그랬네. 네, MBC의 보도가 지금 김병기 의원을 원내대표로 만들어줄 겁니다. 보트? 네, 요즘에 안티란 보통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거티브란. 우리가 노아의 방주다.
국민의힘이 공중분해될 테니까 지금부터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라고 말하는 전통적인 빅텐트 같지만 이번에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 빅텐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듯이 국민의힘이 분당까지 왔다, 목전까지 차올랐다 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 다음이 뭡니까? 분당을 뭐 할까요? 네. 그리고 팀 명태균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선거 앞두고 뭐 일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러면 지금까지 크게만 잘라도 3파전이에요. 네. 다 무능하지만 무능한 자들의 세 덩어리가 갈려 있어요. 네, 팀 명태균 갑자기 친한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기 시작한 사람들과 네. 극으로 테라포밍 되어도 좋으니까 당 헤게모니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 영남자민련 네. 원래 세력들 오리지널 팀. 네. 저는 근데 또 너무 이제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시나리오가 막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말씀대로 이제 요 설명에 딱 들어맞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이제 짧게 해야 돼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좀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잘 안 될 거다라고 봅니다.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이제 그 한동안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보수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의 로드맵에 따라서 스스로를 재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언제나 이런 상황에서는 보수 재편의 그런 이 스케줄에 이 어떤 그 뭐랄까 마일스톤을 결정하는 것은 그거는 이재명 정부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상황 주도적으로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크게 들어요.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도 이 얘기만 하죠. 5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 것인가. 지금 당장 내년에 지선 3년 뒤에 총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헌 투표가 끝난 뒤에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헌 투표가 끝난 뒤에 보수 블록의 정당은 누구로 구성된 어떤 사람들일까를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봤는데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희망사항도 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사항이 섞여 있을 때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여당에서 분당되어 나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간판가리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우리 새로 거듭났습니다. 이러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경향성을 따지면 그거긴 한데. 네. 그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인데. 네. 내가 됐네. 네. 통합자유당, 뭐 통합한국당, 뭐 이런 걸로 다시 하는 게 제일 흔한 방법이긴 한데. 와, 통합자유당 진짜 극우 같다. 네. 아무튼. 네, 이 면면들이 믿을 만한 정치인이 아니라는 생각은 사실 경북 대구에서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선수들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구사항이 나타나면 민주당에서 보수 블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꿈틀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해봤습니다. 먼 지평선 바깥의 얘기를 했고요. 이번 주에 사실 문답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요즘 즐겨합니다. 정치적인 문제에는 정치적인 해법도 있을 수 있다. 정치적인 해법은 정의로울 수도 없고 확 칼로 썰어버리는 것처럼 시원할 수도 없지만 대신 결과를 낼 수는 있다.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준석 의원 제명건이. 내버려둘 줄 알았다. 그런데 네. 눈 깜짝할 사이에 네. 상암구장을 10번 채울 사람들이 50만 명이라는 사람이 와서 얘를 잘라주세요 청원을 하고 갔고 정치적인 타이밍을 재는 걸로는 초고수는 아닌 걸로 알려진 우리 국회의장께서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개봉박두 선언을 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진짜 제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준석 의원은 체포동의안으로 보내는 게 낫습니까? 제명안으로 보내는 게 낫습니까? 체포가 돼야죠. 제명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윤리특위에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하고 뭐 이런 국면으로 갈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제명의 수위를 판단하느냐 요거를 아마 거쳐야 될 건데 거기서 이제 뭐 그 판단을 해줄 것이냐에 이제 좀 이 걸림돌이 있고 현실적으로 제명이 될 수 있는가?
그쵸. 그 쟁점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 쟁점은 이 사람을 제명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무슨 주장을 하겠습니까? 내가 순교했다. 그렇죠. 이 정권에 탄압당해가지고 그리고 기득권 정치가 이 서로 담합해가지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김영삼과 동일시시키면서 그렇죠. 나를 이제 쫓아냈다 이렇게 주장할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뭐 온갖 무슨 말도 안 되는 또 그러한 행보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 데는 뭐 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럼 제명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통과가 돼도 그렇게 되는 거고 통과가 안 되면은 제일 좋은 거고 어쨌든 본인 이미지는 얻어갈 수 있네요. 그렇죠. 뭐 네, 그런 주장을 할 탄압당했다는. 건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은 이제 수사가 이제 이 수사라는 거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수사라는 거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지금 만약에 윤리특위에서 뭐 이 징계를 이제 다루는 것은 추가적인 뭐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네. 근데 수사를 예를 들면은 앞으로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할 때에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막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알지만 국민들이 잘 모르는 뭐 새로운 뭐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여서 실체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떤 뭐 이 사람은 정말 있을 수 있는 행위를 했고 또는 정권에 그렇게 무슨 뭐 기득권에 그 저항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탄압을 받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는 게 좋다. 이런 명분이 생각이 더 생긴다. 네. 들고 그리고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사실 이준석의 운명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죠. 네, 관심이 없고 그럴 줄 알았어요. 이준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태, 이준석이 만들어낸 지금의 어떤 정치적 이 상황에 대한 그런 상태가 훨씬 더 핵심적인 그 부분이라고 봐서 그 문제는 내일과 내일 모레 네. 신수원 소장과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 문제에 이제 신경을 더 많이 쓸 필요가 있다. 시사 아저씨에게 팝 퀴즈.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곳들의 특징을 기술하시오. 뭐 저한테 그 퀴즈를 낸다는 거는 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네. 저는 몰라요 그러면. 네. 네. 정답은 내일 이 시간에 와 무서운 예고였어요. 무서운 공개하도록 예고 하겠습니다. 완벽한 정답을 네. 신수현 소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막 고유명사들이 팍팍 튀어나올 수 그럼요. 있습니다.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기 힘든 대선 TV 토론에서 보기 힘든 부도덕한 언행이었고 언행만으로도 불법적이라고 볼 수 있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에 나가서 거기에서 소명을 하고 언론 플레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제명이 되면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서 부당 공천 개입과 위법한 여론조사 요구와 거래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불법적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석 의원이 네. 고작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제명당하는 건 제가 보기에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네, 체포동의안이 훨씬 익사이팅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게다가 나머지 정치의 흐름과 같이 묶여 있으니까 저 작은 정당에 혼자 있는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비춰질 스포트라이트라는 국가적인 여론의 자원을 낭비할 필요도 없네요. 여러모로 좋습니다. 네. 합리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새 정부를 맞이하여 시사 아저씨를 좀 더 자주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여름이 되면요. 그럴 예정입니다. 네, 시사 아저씨 문답 시간이었고요. 저도 생생하게 만나뵐 거예요. 네, 김민하 공화국의 시민들은 시사 아저씨에게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김민하 공화국 하단에 나와 있는 빨간 배경에 흰 글씨로 써 있는 계좌번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계좌번호의 위치를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도 줍니다. 네. 관대하시네요. 내일 이 시간에 도시데이트 영수 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00회 고마워요. XSFM입니다. I, D, W, K